자, 22강 전세 1년 뭐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2강 전세를 1년 사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 요즘 이런 주인이 있을까? 임대차 계약에 요즘은 임차인이 뭐 대장일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보기엔 임대인이 대장인 것 같아. 그래도 어찌됐든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보자. 보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 다음에 이제 이따가 나온 내용이 중요한데, 자 일단 우리가 임차인에게 가장 강력하게 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하나 있죠. 그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인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죠? 2년이 기간을 안 정했어. 또는 2년 이하로 또 1년이나 이렇게 정한 거는 무조건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에게 강력하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1년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나가라는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2년 계약을 주장할 수가 있죠. 임대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 1년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과 1년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은 2년 계약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2년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 계약으로 쓰는 게 불리하지. 2년 계약으로 쓰는 게 낫잖아. 어차피 1년 계약으로 써도 2년인데 1년 계약으로 쓰면 1년 있다가 나가면 또 임대료도 내가 중개 수수료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잖아.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을 쓰는 게 유리하겠고. 그죠? 자, 그러나 물론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지만, 정말로 1년만 살아야 될 경우가 있죠. 그 정말로 임대인이 너 1년만 꼭 살아야 돼. 나 1년 후에 너 나가야 내가 이걸 뭐 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특약사항에다 그런 걸 다 써놓고 했어. 원칙적으로는 써도 돼, 안 돼? 아니,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니까. 강행 규정이야, 그냥. 아니,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원칙적으로는 안 돼.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특약상에다가 뭐 진짜 뭐 구구절절 해가지고 했어. 그렇게라도 2년 계약을 주장을 한다면 그 임차인은 정말 나쁜 놈이지. 그렇죠? 그렇게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1년만에도 살래. 내가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살게요. 나 1년만 살고 나갈게요. 정말로. 그 특약상 다 썼단 말이야.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나 2년 계약, 이건 2년 계약이야. 난 강행 규정이니까 나는 무조건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나가면 할 수 없어, 그것도. 무조건 강행 규정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거를 만약에 법상으로, 민법상으로 가고 뭐 하면은 일단은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죠?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도.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지켜라, 해야만 must의 뜻이란 말이에요. 해야만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해야만 되는데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고 이런 경우라도 무조건 강행 규정이라고 지키라는 것은 그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썼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강행 규정이라 해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나와 있고요.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이미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원룸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잠깐만 산다, 그 사글세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 이거
2년 주장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일시적 사용을 위한 명백한 그런 어떤 그 사골세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밝혀질 경우에 2년 계약을 주장하면 무슨 소리? 개소리. 명백하게 나와 있죠? 일시적 사용은 그렇게 편면적 강행 규정을 주임법으로 보호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공부상에 오피스텔이나 또는 공부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죠. 주택법에 의한 주택은 단독 공동주택의 개념이야 무조건.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야. 그럼 얘는 주택이 아니죠. 그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즉 다시 말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야. 주거를 하고 있는데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판례를 보면 비록 공부상에는 이렇게 주택이 아닌 개념이라 할지라도 실제 계약서에 보면 실제 용도 이렇게 써 있죠. 아니 확인 설명서에, 그죠? 확인 설명서에 보면은 공부상 용도가 예를 들어서 2종 근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실제 용도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주거라고 쓰면 돼요. 자, 실제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나는 여기에 주거를 하고 있다. 그럼 공부상에 있는 것과 실제로 있는 것 어떤 걸 갖다가 원칙으로 따지느냐? 실제 용도로 따집니다. 그래서 얘는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201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거기 저자 팁이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책을 봅시다. 자, 거래할 집의 등기부 등본을 직접대어 진정한 소유자인지. 자, 우리가 집을 갖다가 매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요즘에 사기가 조직화되고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껴보겠지만 별놈의 사기꾼들이 다 와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같이 오고 할머니가 손자랑 같이 오고 해서 물건 빼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돈 꺼달라는 사람들 와서 여자 혼자 앉아 있으면 와서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앉아서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 정력 좋고 돈 많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앉아서 일명 노가리 까다 가는 거야. 그 의미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 나한테 그 물건을 내가 너 많이 이렇게 주고 할 테니까 뭐 어떨 때는 뭐 그러면서 돈도 꿔달라 그러고 그러는 년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하려면 일단은 마음가짐을 곱게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의뢰인들을 이 사람이 진짜로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아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아는 사람이라도 20년 동안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리인인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주인인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리인이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셔야 돼. 등기부 등본을 신뢰성이 100%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우셨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믿을 수밖에 없죠. 공적자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띄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주민등록 진위 확인이라든가 또는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을 통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나중에 계약서 쓸 때 주민등록 진위 확인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기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라. 그런 의미에서 요 내용이고요. 그 근저당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내 전세금을 집어넣고 근저당을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월세 반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 집의 가치가 4억 정도인데 만약에 내가 그 천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보증금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거기가 근저당이 2억이 들어가 있든 뭐가 들어가 있든. 그러나 4억인데 2억 정도가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거는 내가 2억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되지. 공인중개사가 그걸 갖다가 중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건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중개를 해야 돼? 이거 근저당권 있으면 전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갚는 조건으로 전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세금을 들어가면서 그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거니까 내가 1순위가 되잖아. 그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상당히 깝깝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정말 방법이 없어. 자, 읽어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체납 국세는 전세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조세채권 우선주의라고 얘기했는데요. 조세채권이 있으면 어떤 것보다 우선을 하냐 하면요. 보증금 채권보다 우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깔려 있는데 얘가 등기부등본에 나와야 안 나와야? 조세채권은 안 나오죠. 그죠? 지방세나 국세나 이런 거 안 내서 이 사람들이 잡힌 내용인데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야. 압류가 잡히기 전까지는. 그럼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내가 보증금을 쭉 들어갔어. 근저당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1순위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조세채권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조세채권이 얘보다 앞서는 거야. 보증금 채권보다. 그럼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행히 무조건 보증금 채권보다 앞선다라는 건 아니고요. 요거보다도 조세 채권 법정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다행히 요 기일을 약간 정해놔가지고 요거 약간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데 요 기일이라는 것은 신고일이 기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발송일이 기일이 될 수 있어요. 요 의미는 신고일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부가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라라고 발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얘는. 부가가치세도 내가 신고하는 거고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낼래요라고 내가 신고하는 거야. 법인세도 마찬가지, 소득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신고해서 확정이 되는 세금의 종류 이런 거는 내가 신고일 날짜가 법정 기일이야. 그리고 발송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서 확정해서 발송해 주는 거. 그때가 법정 기일이야, 얘가. 그러면 얘보다 만약에 이 기일 정해진 거보다 얘가 우리가 보증금보다 보증금 채권일보다 얘가 빠르면은 얘가 얼마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마 안 되면 뭐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얘가 만약에 터무니없게 막 2, 3억 정도 되면 못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나 법정 기일보다 이 확정일자, 보증금 채권이라는 것보다도 확정일자. 얘가 빠르면 얘보다도 얘가 빠르면은 얘는 저리 가라야. 얘가 더 빠르면 얘는 그냥 무조건 다 받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세 채권의 우선주의가 있는데 원칙적인 조세 채권 우선주의는 보증금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일단은 그 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법정 기일이라는 것을 정해놔 가지고 이러한 기일보다도 확정일자가 빠르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확정일자가 늦으면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예시가 204페이지에 보면 그 예시가 나와 있죠. 거기를 좀 고쳐봅니다. 60만 원의 구분상가를 미용실을 하는데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계약할 구분상가에 2억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2억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거 2억이라는 말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위 사례에서 나와 있는 경우 있죠. 위 사례에서 거기다가 삽입으로 만일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만일 조세채권이 법정 기일이 은이 아니라 이로 집어넣고요. 2019년 5월 20일이고 가로 열고 채권 2억 이렇게 좀 집어넣습니다. 2억이 있다고 그냥 그 명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걸 빠뜨려 먹었어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2천에 60만 원에 미용실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2019년 5월 20일에 2019년 5월 20일에 이게 조세채권 법정기일이라고 그랬죠? 자, 법정기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년 5월 30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4월 2일에 근저당이 돼 있어요. 근저당 2억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근저당 2억이 되어 있고 아까 이 채권이 아까 2억이라고 했었죠? 내가.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4억의 매매가 됐어요. 경공매가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일단 얘 순위로 보면 얘는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내가 5월 30일 날 미용실 하려고 계약을 할 때는 얘만 달랑 나와 있었죠. 등기부등본상에. 그럼 2억이 나와 있으니까 2천만 원 60이니까 별 상관이 없죠. 계약을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4억 5 이상 가는 거니까 2천만 원 60 집어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나한테 피해 보는 거 없잖아. 그래서 이것만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덜컹했단 말이야. 근데 경공매로 들어가서 이게 넘어갔어. 그럼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1순위가 어느 거야? 근저당이죠. 근저당이 1순위죠. 4월 1일 날 제일 빠르잖아. 나중에 배우기 전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얘가 제일 빠르잖아. 얘는 2억을 가져가는 거야,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어차피 없다 그러면 얘는 이거 2천만 원 가져가면 되는데 조세 채권 법정기일이 딱 나와 있네. 그럼 얘가 2억이라고 치면 얘가 2억 찾아가잖아. 그죠? 눈에 안 보이는 2순위가 돼버린 거죠. 얘는 졸지에 3순위로 밀려버린 거죠. 얘는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지금 아까 조금 아까 이 설명한 내용이.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다시 201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럼 두 번째 거기 조세채권 이런 그 법정 기일과 우선주의와 다 설명 끝냈죠?
세 번째 보니까 다가구 주택을 중개할 경우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현황. 자, 다가구가 있다는 얘기는 주인이 하나라고 했었죠. 그러면 내 보증금을 집어넣을 때 내가 이 집의 그 가치보다 또는 근저당이 있는 것보다 내가 불안하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다가구에 속해 있는 보증금의 이 세입자의 보증금의 합을 내가 알아야 내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주인에게 현재 임대차 현황을 보증금의 현황을 알아서 확인설명서 안에다가 그 외 권리사항 이외에 나오는 9번란인가 있죠? 9번란에 있어요. 그 외 권리사항 이외에 권리사항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임대차 현황이라든가 뭐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적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9번란입니다. 9번란 확인설명서. 거기다가 임대차 현황,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고지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써놓으면 그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보증금, 만약에 건물이 4억짜리인데 보증금이 뭐 한 3억 들어가 있어. 그럼 위험하잖아. 그런 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의 임대차 현황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받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집주인이 대리인을 시켜 계약을 할 요거는 다음 장에 위임장 있으니까 그때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3번째 이야기에서 위임장이 게 나오니까. 다섯 번째, 마침내 계약을 맺었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 예?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이라 그랬어요. 800원 아까워서 안 띄면 죽여버린다. 자, 몇 번 띄어야 돼? 계약할 때, 중도금 할 때, 잔금 치를 때. 3번 띄어야 돼. 800원 아끼려고 계약 때 띄어보고 계약서만 띡 쓰고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아까 진정한 소유자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안에 이 등기부등본에 다른 권리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 내용을 내가 알아야지만 이 계약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등기부등본 띄는 그 800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끼지 말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